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2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시안게임 특집 복장으로 심판 복장으로 나왔어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네, 오늘 제가 나름 이 특집 패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오늘 이슈 다룰 것 중에 패션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있죠. 신경을 썼습니다. 새로 사신 건가요? 아니, 심판 패션을 파는 데는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도 송채영아 기자의 브리핑, 이슈 브리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이번 축제에서 복장을 규제하겠다면서 규제안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지난 17일에 숙대 총학생회가 2014 청파제 규정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청파제라는 건 이제 숙명여대 축제 이름인데, 축제에서 옷차림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안이에요. 가슴골이 보이는 상의, 몸 부분에 망사 및 시스루 등의 옷차림, 허벅지 50% 이하 길이의 치마는 입을 수 없다. 이것도 있어요. 손을 들었을 때 살이 드러나는 크롭티. 네. 굉장히 세세한 규제안을 내놓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벌금 10만 원을 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 이건 이해 못했어요. 바지 밑 위에서 무릎 뒷선 사이의 길이가 5분의 1 이하.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부분에서 그 밑에까지가 뭐 허벅지에서 5분의 1 이하 이렇게 짧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힙을 가리는 부위가 네. 너무 짧으면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그 표정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네, 아무튼, 게다가 네. 담요와 같은 자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하의가 짧을 경우. 축제에서 이제 술집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호객행위를 할 때 뭐 오빠, 자기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또 교복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옆팀 의상은 비치지 않는 검은 스타킹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의 규제에 적합하지 않을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벅지 50cm 이하겠죠? 50% 네. 이하 길이. 50%. 네. 그 허벅지의 길이를 재서 허벅지 길이보다 더 절반 이하로 짧을 경우에. 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 박정희 정권에서 미니스커트 이렇게 길이 재가지고 규제하던 그때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여론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단순하게 그냥 중학생에서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한다라고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축제에서 굉장히 그 술집을 운영할 때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너무나 노출이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선정적인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계속 문제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총학생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 좀 규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 요청을 받아 안아서 이런 규제안을 만든 건데 규제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2014년도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학생들이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좀 토론을 해서 그럼 왜 우리 축제 문화가 이렇게까지 변질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서 약간 캠페인성으로 좀 이거를 운동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고 저는 걱정이 돼서 이 이슈를 좀 다루자고 했는데, 물론 이제 대단히 70년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걱정이 됐는데, 어떤 걱정이 됐냐. 물론 이제 복장이 지나치게 건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됐어요. 네. 그거 걱정도 됐지만, 근데 기사를 읽다가 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총학에서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출 의상. 네. 그런 학생들의 노출 의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아예 노출 의상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네, 또 그렇게 된 거죠. 학생들 중에 일부도 이거 너무 노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노출 의상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의상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연결된 로직이 이게 치안들의 논리거든요, 원래. 왜냐면은 네가 야하게 입어서 그렇죠. 내가 덤빈 거야.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여성들 스스로 복장에서 찾는 거죠, 복장에서. 네. 그러니까 피해자 유발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규제안이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아니 본인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하고 유포했다. 왜 이렇게 문제 삼는다든가 총학이.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잡고자 우리가 방범단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복장을 입든 그건 학생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혹은 그게 싫어할 사람도 있죠. 그건 취향의 문제잖아요, 또. 너무 노출됐는데? 하고 자기들끼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건 말씀하셨듯이 뭐 토론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남자들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옷을 입도록 하자. 결론이 그렇게 났다는 거지. 네. 이거는 욕망을 초래한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 잘못한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가부장적인 그 규범을 여성들 스스로 내면화한 거죠. 그래서 착한 딸, 예쁜 딸,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 깔려있는 정서가 착하고 조신하고 건전한 그런 딸, 컴플렉스다, 이게. 물론 취향의 문제로 자기들끼리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항의가 있었다면서, 청하게. 네. 창피하다. 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창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뭐 어떠냐.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남자들도 싫어하는 복장이 있거든요. 어떤 복장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똥바지 이런 거. 똥바지? 아. 똥바지 있잖아요. 똥바지. 네. 제가 똥바지 이거. 근데 이거 입는 여성은 못 봤어요. 아니 이게 제가 하는 네. 말은 뭐냐면 이제 남자들이 학교에서 축제를 했다 칩시다. 네. 근데 저는 똥바지를 막 입었어. 그럼 남자들도 싫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청학이 이런 똥바지를 입을 경우에 사진에 찍혀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무슨 규제안을 마련해서 남자들끼리 벌금 내야겠다. 이렇게 안 연결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자들에 대한 복장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여성들의 무슨 노출에 대한 압박처럼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여자들이 야하게 입었어? 그러면 여자들이 야하게 입으면 안 되지라고 여자는 조심해야지 하고 말하는 이제 가부장의 시선이 있다고 치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나는 물론 야한 건 전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은데 그게 만약에 치안들이 들끓는다고 그러면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치안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방범대를 설치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뭐 CCTV를 우리가 강화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축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입든 그건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 축제에 올 거면 니네는 핸드폰을 남자들 다 놓고 오라든지 네. 현관 대문에서 그렇게 반응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걸 보고 걱정이 된 것은 이게 이제 축제라는 게 평소에 네. 뭔가 이렇게 억압된 걸. 발산하는 그런. 그렇죠. 사회화된 용인되는 방식으로 해방시키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느 사회든 그게 있잖아요. 그래야 또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건데, 축제가 반드시 이렇게 건전해야 되냐고. 축제로 사고를 치자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살다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우리 20대 현재, 뭐랄까요, 좀 보수화되거나, 혹은 부모들에 의해서 훈육되거나, 혹은 시대의 영향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일생을 통틀어가지고, 자기 욕망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내 한계는 어디까지고, 뭐, 이런 것도 실험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파악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용인되는 거의 유일한 기간이잖아요. 대학 기간이. 네. 그러라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공부하라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이 보면 가장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튀어나오고, 새로운 창업도 일어나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착하고 얌전하고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지내는 캠페인만 하면서 대학을 지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 저도 규제를 하는 거는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호객행위가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상업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축제 때 정말 이거를 나의 끼를 발산하고 나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축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축제 때 또 돈을 벌어가지고 동아리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손님이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노출이 심해지고 점점 극단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과연 그게 전부가 정말 나의 자율성을 발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까? 아니면 정말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뭐 상품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 이런 부분도 좀 그 생각해볼 학생들이 필요가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발상해서 그 방식으로밖에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죠. 네. 응?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팔 수 있는 걸 파는 거예요. 불법이 아닌 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밖에 못하냐 니네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 당국이 혹은 인근 경찰서가 네. 이렇게 치고 들어왔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하지만 이해는 가요 나는. 그러라고 있는 곳이니까 네.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라고 있는 곳이니까 기관이니까 그랬다면 그런 일이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겠는데 이걸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보면 총학에서. 자기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걱정된다는 거죠 저는. 뭐냐면 사회 주류 규범을 자기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게 반드시 옳기만 한가 좀 묻고 따지고 막 그렇죠. 그 과정이 없었죠. 의심하고 하라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 젊은 기간 청춘이. 근데 그게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찰이 내리거나 60대 총장님이나 아니면 교수단이 내릴 결정이라는 거죠. 이런 게. 네. 그거를 20대 총학에 내렸다는 게 나는 걱정된다는 거지. 얼마든지 이유는 말할 수 있겠죠. 총학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보기 싫고 뭐 등등등. 이렇게 결정 내리는 아주 쉽잖아요. 쉽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해요. 이런 결정이. 특별히 탓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스스로 검열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 자체가 지나치게 걱정된다는 규범에 말씀이신 거죠? 쉽게 포섭된. 나만 혼자 길게 얘기하는 것 같네? 다들 동의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걱정이 돼! 학생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거꾸로 학생들이 경찰이 그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우린 그렇게 못해! 막 그래서 네. 가슴골이 보이지 않으라고 경찰이 요구했는데 막 가슴골 전부 다 보여주고 막 시위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물론 원해요. 그랬다면 걱정 안 하겠어요. 평생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드러나거든요. 그런 보수성은 쉽게 사회 주류 규범에 자기를 의탁해가지고 그 규범에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학생 집단 이게 꼭 숙명여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총학 특별히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숙대 총학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그 20대 뭐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10대 후반에서 20대들이 입고 다니는 패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고 폭이 넓은지 그리고 그 축제 기간이나 뭐 자기들끼리의 무슨 행사 기간 동안에 입는 옷들이 얼마나 과감하고 말도 안 되는 건지 이 정도면 굉장히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70년대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 규정이나 2013년, 14년에 학생들 스스로 이런 규정을 내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숙대 학생들만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회 규범을 받아들이고 자기 규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걱정이 됐다는 거죠, 저는.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패션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있고요. 좋아, 오늘은 아시안게임 특별. 자, 두 번째 이슈. 네, 두 번째 이슈 말씀드리면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발표를 했죠. 지난 18일에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사이버상에 퍼뜨리는 최초 유포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게시물을 단순히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서 엄벌하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저런 얘기도 포탈, 뭐 커뮤니티, 카톡 뭐 이런 얘기 네. 나왔죠. 근데 카톡은 좀 오해가 있는 게 그러니까 마치 카톡 처음에는 내용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 발표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검찰 보도자료 말한 걸로 달라고 해서 보도가 봤어요. 됐던데, 처음에는. 네, 근데 보도가 잘못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보도자료 달라고 해서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공개된 글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거고 사실 카카오톡 내용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영장 없이는 볼 수가 없거든요, 검찰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소문이 돌면서 메신저 얘기는 그럼 왜 나온 거예요?
그런 오해가 일단 일차적인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내 카톡 개인적인 대화방을 검찰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오해 때문에 다른 메신저로 많이 옮겨가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왠지 몰래 것만 할 수도 같아서. 있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또 옮겨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카톡을 안 하는데 카톡 메시지가 하루에 뭐 몇십억 건이라고 하니까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간 모니터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데 불가능하고 실제로 불법이기도 하고요. 합법이냐 불법을 떠나서 10억 건이라고 칩시다. 10억 건을 어떻게 모니터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려고 든다면 가능은 하죠. 하려고 든다면 기술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특정인 간의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 업체의 협조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 키워드를 쳐가지고 뭐 중간에 이제 저장된 메시지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그리고 그 하더라고요. 메시지는 그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폰에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죠. 서버에도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업체의 협조를 받는다면 특정인 간의 사적 대화는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죠. 실시간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그게. 네,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 겁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알지? 내가 검열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런 처음 쓴 뉘앙스가 놈은 무조건 있는 거죠. 잡아가고 네. 그거 퍼뜨린 놈도 처벌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쓴 게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검찰에 전화를 했어요. 아까 그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뉴스에도 카카오톡 내용까지 지금 검열하는 걸로 상시 모니터링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영장 없이는 볼 수가 없고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개된 문서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카톡 문제가 이슈화되고 나서 바뀐 태도 아니에요? 처음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포털과 커뮤니티와 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보도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었고 보도 자료에도 포털 사이트 상시 그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었고 제가 그걸 꼼꼼하게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 그렇지만 자료는 그렇게 내고 혹시 기자 브리핑할 때 그렇게 한 거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브리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듣지 않은 내용을 기자들이 썼다는 건가 그럼? 왜냐면 그렇게 발표를 하면 그건 엄청난 문제가 되죠. 왜냐면 카카오톡 내용까지 자기네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법적으로 검찰이 말이 안 되는데 저도 발표를 할 그래서 수가 이상하다고 없죠. 생각했는데 네. 초반에 나온 기사들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초반에 나온 기사들은 가장 이 뉴스를 먼저 보도한 것이 이제 IT 쪽에 전자신문에서 그렇게 전자신문이나 나왔어요. 이런 네. 쪽인데 민감하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해한 네. 것처럼 그러니까 기사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이 상시 모니터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고 검찰에 전화를 한 거죠. 근데 보도가 그건 이렇게 차후고 나왔는데. 초반에 백브리핑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이거는 사실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검찰의 입장은 그건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근데 어쨌든 카카오톡 내용은 불가능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검열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18일에 발표를 했는데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조지라고. 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아니, 도를 그렇게 말하지 넘어서고 있다. 않았고요. 네. 해석을 하면 나 욕하는 놈은 다 조져 이렇게 말했어요. 검찰이 나욕하는 이런 놈은 다 행위에 조져! 대해서 네,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검찰이 딱 지시를 그랬더니 네, 내놓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틀 뒤에 바로 전단팀을 신설해가지고 엄벌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인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진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조사하려면 잘 됐어 그 팀. 당장 포털에 세월호 관련 댓글이나 유가족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댓글 엄청나게 많아요. 카카오톡에도. 그거부터 조사해. 그거 조사하면 조직적이고 대규모 활동이 드러날 겁니다. 그건 안 하겠지 근데. 씨발. 거기 많잖아요. 뭐 유민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돈을 노리고 이렇게 한 거라느니. 문자도 오잖아.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한두 우리 개 이거 정도. 이런 거 한다라는 거 한두 보여주기 개 정도. 네. 끄트머리에. 우리 파파이스의 수사권을 일주일만 주시면 싸그리 잡아들일 수 있는데나. 응?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카톡이
영장 없이 그걸 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예. 관계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지금 현 시국이 모든 게 합법적이고, 이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를 옮기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옮길 메신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카톡에는 불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래서 급부상하는 메신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벌써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쓰고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거 써라. 아, 총수님의 선견 지명으로 미리 아니, 쓰고 있었던 선견 지명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요. 근데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이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면,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이거는, 공짜입니다. 광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회사를 위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 전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그런 말도 써놨어요. 왜? 이 사람이 개발한 건데. 잘생겼죠? 잘생겼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파블 드로브라고. 젊어요. 이 사람이 자기 형하고 같이 개발한 건데, 니콜라이 드로브.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미국에 페이스북이 있다면, 러시아에, 뭐더라, 이름이? VK인가? 서비스가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유럽판 페이스북이에요, 그게. 그 창업자거든요, 이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잘생긴 데다가 백만장자. 형은 이 세계 왜 수학 경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중고등학교 때. 거기 나가서 우승하고 그러던 사람이고. 암호 코드는 그 사람이 개발했고. 똑똑하게까지? 응. 아니, 형이. 형이. 네. 동생도 똑똑하게. 이 사람은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을. 아. 아버지가 철학자고.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갖추고 있네요. 아, 정말 완벽하네요, 정말. 아, 하여튼 잘생기고 인기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한 건데, 이렇게 말했어, 텔레그램에 대해서. 프리고, 그리고 계속 프리일 것이고, 광고도 없고, 그 다음에 피도 없고, forever. 선언한 거예요. 자기가 번 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멋지죠? 네. 일단 그 기본 정신이 멋지고, 제가 텔레그램을 쓰기 시작한 것은 개인적으로 보안상으로도 훌륭해요. 일단 보안상으로 훌륭한 걸 설명드리면, 이제 메신저라는 걸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 그게 서버를 거쳐서 상대방한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메신저 프로그램이 그 중간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저장한다고요. 그래서 그 서버를 흔한 표현으로 따면 그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그 개개인들의 핸드폰을 따지 않더라도. 이 텔레그램은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서버에 되지 않고 아예 그냥 그 단말이라고 그러죠. 내 핸드폰과 상대 핸드폰에만 저장되는 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시크릿 기능이라고. 그러면 서버에 아예 저장이 아무것도 안 돼요. 죽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자체도 암호화돼서 상대와 나만 열어볼 수가 있어요. 자동 폭파 기능도 있잖아요. 자동 폭파 기능 좀 더 설명하겠고. 대단히 훌륭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확인하면 뭐 3초 뒤에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렇죠. 그런 기능도 훌륭합니다. 있어요. 자폭 기능도. 이 기능들은 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 두 형제가 러시아 정보 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의 정보를 보호받고 싶어서 스스로 개발했다고 이야기해요. 네. 실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거 써도 되겠다 싶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 4월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되는 정보국에서, 비밀 정보국에서, 그 VK, 그 CEO인, 파블 드로브에게 가서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로마이단 운동, 유로마이단이라고 설명할 게 많네.
우크라이나가 왜 올 초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도망갔어요. 막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막 광장에 몰려 나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친러 정권이었던 대통령이 도망갔다고요. 그 광장을 유로마이단이라고 하고 유로마이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를 축출하고 우리가 유럽 쪽에 EU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거기에 운동 세력 40명의 명단을 요구했어요. 이 사람한테, 네. 이 CEO한테. 공문이에요. 공문이고 40명의 VK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넘겨달라고. 이 파블 드로브가 어떻게 했냐면 이 파블 드로브가 거절합니다. 우리나라 국정해상되는 비밀정보국의 요청에 거절을 하고 그 요청을 보낸 공문을 그냥 자기 페이지에 올려버려요. 나는 이걸 거절한다고. 응? 공개할 수 없다고. 멋있네요. 우리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내가 보장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창업한 이 VK 그 회사의 CEO에서 잘립니다. 그 주주들이 소위 이제 친푸틴 주주들이 네. 얘를 쫓아내요. 얘를 쫓아내고 사실상 이 사람은 망명을 해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독일로 간 건가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의 서버는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베를린에 있어요. 네. 지금 독일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죠. 원래 이태리에서 자랐거든요. 이태리 학교에서 교수를 했대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게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 다음 또는 카카오톡 거기서 국정원이 와가지고 사장한테 네이버 사장 제일 크니까 일단 네이버 사장한테 그 네이버 가입자 정보 이 사람들은 뭐뭐 문제가 있으니까 다오. 그런데 네이버 사장님이 안 돼! 그러더니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버렸어. 어디까지 협조할 것인가는 그 사람 양심과 기업의 어떤 윤리에 달려있는 거기 하겠지만 그걸 거절하고 공개하고 언론에 노출시켜버리고 날 자르려면 잘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 잘렸고 나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떠났지.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 친구 써도 되겠어 이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정도면 이때까지 나온 메시지 중에 가장 안전한데? 네. 그 핸드폰을 뺏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텔레그램 기능을 자세히 보면 아까 얘기한 우리 송채경 기자가 잘 쓰는 기능입니다. 자기가 문자를 보내놓고 몇 초를 설정해 놓으면 초 혹은 일주일도 가능해요. 그 문자가 상대방이 확인한 이후에 삭제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야, 그 문자 지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고 나면 그 문자가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좋아. 보안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쓰시면 좋은 분들은 이제 특히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기자들이나 네. 취재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썼다 이거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불륜관계라든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큰 활용도가 있지 않겠는가. 나름 전망합니다만은. 그분들에게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찾지 않을까, 이런 걸.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불안한 한글 사람. 버전이 나온대요. 네? 곧 한글 버전이 나온대요. 아, 그래요? 네,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앱 다운로드 수가 많아져가지고 네. 왜 이런지 자기네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몇백이었다가 갑자기 10위권으로 끌어올렸어요. 네. 이 방송에 나가고 나면 제가 1, 2위를 갔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너무 홍보하나? 지나친 것 어차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응? 이 사람들 무료라고 한다니까. 이 정신이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대단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토도 그거예요. Taking back our right to privacy. 응?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 프라이버시가 있었는데 그걸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발상들, 사람들이 사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나 혹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그 사전에 상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는 발상 얼마나 무모한 건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그게 필요한 영역은 저 딴 데 있어요. 응? 자기들 쪽에서
자기들 쪽이라고 해야지. 응? 그 진영에서 고용한 알바들이 만들어내고 유포시키는 유흥비가 얼마나 많은데. 씨발. 자, 텔레그램 아주 훌륭합니다. 카톡 회사에는 전혀 불만 없어, 개인적으로는. 응?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하나? 어쨌든, 검찰이 저렇게 나온다면, 카톡도 쓰시고, 이것도 쓰시라고. 아주 훌륭합니다. 또 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뭔데요? 네, 뉴스프로라는 매체가 있는데, 뉴스프로에서 일하는 번역 기자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산케이, 네. 산케이의 그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해서. 네. 번역을 해서 보도한 기자가 따로 있고, 네. 그 기자와 같이 일하는 번역 기자로 같이 일하는 다른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그 기자의 연락처와 그 기자의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한 거였죠. 무슨 얘기냐면요. 산케이 기사 나왔잖아요. 산케이 기사는 조선일보 보고 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7시간 만났을까? 동안. 누가 만났을까? 이건 조선일보가 처음에 한 거예요. 조선일보는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니, 소스는 지금 말했잖아. 최초 유포자. 네, 최초 유포자 구속하겠다고. 조선일보는 일단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폰 아는 사람 아니야, 외신. 네. 산케이 기자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기사를 번역한 사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기사를 생산해낸 것도 아니고 일본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산케이 기자가 쓴 거를 그걸 한국말로 번역했다고. 산케이가 이런 기사를 썼네라고. 그 앞에 조선일보 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번역한 기자를 잡으려고 이 사람과 같이 일했다고 하는 사람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골 때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외신들이 정말 받을 거예요, 나중에. 지금도 예. 벌써 외신들이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뭔가 법을 위반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는 많이 보지만 기자가 쓴 기사를 번역했다고 잡아들인 경우 봤어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그램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다 맥이 통하는 기사예요. 응? 우리 각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네. 이 방울고 있어? 다 잡아들 테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오늘 1분 여기까지 하고요. 2분은 김지영 감독님 또 나와요. 이제 다큐는 안 만들고 이것만 찾고 있어, 지금. 광고 있죠? 네. 빅그린 투쓰리 샴푸. 근성의 샴푸. 총수님 했을 때까지 계속 광고하는. 무려 5번째. 제가 계속 욕했거든요, 이거. 되게 의의가 있네요, 진짜. 계속 욕했는데도 PPL을 이렇게 네.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거를 쓰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건강해진대요. 머리 두피가. 네. 23일 후에 머리가 두터워진다. 어떤 사람은 10일 걸릴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3일 동안 쓰고 차도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존대네. 김지영 감독님, 나오시죠. 요즘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수사관이 됐어요, 수사관. 진짜 수사 기소권이 있으면 이분한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 숫자들과 싸우며. 그런데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데서부터 또다시 새로운 걸 찾아낸 자료들이 존재하고, 이번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를 것도 있대요. 오늘 다룰 것만. 고정 출연으로 계속 가실 것 같아요. 네, 당분간 계속 나오지 않으시겠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자료만 가지고 싸우다가 최근에는 이 자료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까지 입수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따져보기 시작하고 있고 거의 이제 탐정이 됐어요. 세월호 탐정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이제. 세월 탐정이라고 부를까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건 다 아실 텐데요. 지금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지금 재판정에서 그 원인이라든가 이 보고서들이
전문가 자문위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이 조사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자문은 검경,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측이 아니라 예, 검경이 자문한 자문위원단이 나와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법조인들은 해양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재판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뽑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지그재그 방송을 검사가 봤나 봐. 아마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요약하면은 6초간 사도가 변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도씩 부드럽게 변했지만 기억나시죠? 실제로 COG 데이터를 보면 6초간 4도간 변침했고 이것은 탈을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된다. 15도 이상.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이 배가 정부 발표 자료대로라면 조금씩 돌아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배가 돌아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데이터가 정부의 데이터고 COG 값을 보면 줄리차가 주장했듯이 지그재그로 운항을 하다가 왼쪽으로 크게 틀어서 돌았다. 예. 그리고 그 튼 각도를 볼 때 탈을 미리 넣어서 그 직전이 아니라 한참 전에 넣어서 배를 돌렸다. 그러니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져볼 만한 거 아니냐. 고의다라고 우리는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 사고 이전에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로 화물 이동이 크게 됐다. 감독님이 다 주장한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여서 동의했는지 몰라도 스스로는 질문을 했어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단장님에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AIS를 항적으로만 이해하고 현재 배의 위치, 무게중심, 나가는 방향이라는 의미를 몰랐던 것이다. 황당무계하다라고 일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단장님의 이야기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유도 용도 값도 있었고 헤딩 값도 우리가 다 다뤘단 말이죠. AIS. 예. 의미를 정보. 다 알았었죠. 거꾸로 단장님이 우리 방송을 안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자료를 또 찾다 보면은 선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초반에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고. 예. 그 자료를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 선원이 방송에 나와서 배가 지그재그로 운항을 했다. 여러 가지 배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네. 당시만 하더라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저 선원의 입으로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냥 배가 뭐 이렇게 잘 마음대로 운전이 안 됐나 보다. 이 정도로 그때는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그재그가 전혀 없었다고 단장님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선원도 얘기했고 자료로도 주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답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반론일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다시 이 기사들을 읽고 나서 속기록 같은 걸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전문가를 또 만났습니다. 네. 조류 얘기 저번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람, 조류 뭐 이런 얘기. 네, CO조와 헤딩값의 차이는 조류라는 원인 바람인데 바람은 거의 안 불었다고 하니까 이제 조류가 가장 많았을 것 같아서 조류를 좀 더 깊이 파자. 그래갖고 또 전문가를 만나갖고 같이 자문을 들으면서 또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조류의 표시인가요? 네, 방향도 더 넣어갖고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조류가 이렇게 흘렀다? 예, 그때 당시 50분 그리고 40분 요 디테일한 또 데이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걸 받고 그래서 이 벡터 값을 합쳐야 된다는 좀 어려운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가는 속도 내가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달려가는데 옆에서 조류라는 애가 이렇게 밀면 그 힘이 합쳐져서 내가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가게 되잖아요. 그 힘을 각도를 갖고서
힘을 합성해야 된다. 그런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벡터값. 네,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벡터라는 말 듣니까 처음엔 겁먹었는데 별게 아니구나라는. 그러니까 요 힘과 요 힘을 합쳐서 새로 발생되는 위치와 속도. 그 편차가 바로 네. 헤딩과 COG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달려가는 힘, 그리고 옆에서 조류가 미는 각도에 의해서 그 힘이 합성돼 갖고 헤딩과 COG의 어떤 그 격차들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노트 이런 걸로 계산하시는 방식을 하시면서 검증해 주셨어요. 조류의 방향성과 속도는 발표돼 있으니까. 예, 이미. 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로 해서 합성하는 걸 갖다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해서 또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렇게 보면 지그재그가 우러가는 좌로 갔다 우로 갔다라는 구간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최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위원장에서 그 유리하도록 말이 좀 이상한데 그분들이 볼 때 이때 조류 데이터 보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한 0.4노트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나오잖아요. 평균값이 8시 때. 그렇지만 그 디테일을 보고서 최대한 많은 값을 잡아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0.5에서 0.8이면 0.8을 잡아서 네,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0.8을 놓고 아량입니까? 아량입니다. 그래갖고 이 배가 올 때 속력도 사실 18노트에서 잘 아시겠지만 17노트로 줄어드는데 그냥 17.5노트로 또 동일하게. 이것도 줄여줬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류 때문에 최대한 배가 많이 흔들리도록 계산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재료도 최대값을 제대로 주고 속력도 18노트에서 17.5노트로 변했다면 17.5노트로 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계산을 해봤더니 허용폭으로 그랬더니 계산해봤더니 편차가 이 각도상 1.5도밖에 안 나요. 이 계산상으로는 구간에서 예 요 구간에서는 많이 줘도 최대한 그러니까 해줘도 배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조류 때문에 이게 배가 흔들려가지고 예, 편차가 편차가 생기더라도 벡터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는 걸 전문가로부터 듣고 예 그 전문가는 직업이 뭡니까? 예? 전문가. 예. 뭐 항해사일 수도 있고 뭐 선장일 수도 있고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예, 그런 분이죠. 보호 차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사 쓰시는 분들. 취재원 보호. 취재원 보호자에서 아니 뭐 한 성도 안 전문가, 나오는데 직업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한 교수는이라고나 한 오래 항해사. 항해를 하신 분. 오래 항해를 하신 예, 분이요? 그리고 뭐 교수님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벡터 값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조류에 영향을 많이 받도록 수치를 넣어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1.5도밖에 안 1.5도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4도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실 텐데 헤딩과 COG의 격차 나면 저번에 선장님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4노트 이상의 힘으로 옆에서 밀어 제쳐야지 헤딩은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4도 이상 이 왼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효과가 나는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남았자 얼마인데 이거 이제 회전 구간까지 해갖고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쪽에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보면 많이 줘봤자 1.5도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리고 좌로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했다 우회전으로 트는 곳도 보면 편차가 1.6도 이 정도밖에 데이터상에 안 나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47분, 48분을 보면 5도 이상 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바람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조류도 아닌데 배가 네. 그 각도가 많이 틀어졌다. 네. 그러면 일부러 튼 게 아니면 왜 틀어졌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 헤딩 값이 그 이상하다는 거에서 네. 뒷부분 회전 구간에서 나침판 고장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그러니까 네. 여기도 고장난 거냐?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왜 네. 그 정부 발표 수치에 따르면 뱃머리가 병풍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수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근데 실제 둘라이에스에서 찍은 그 그림은 뱃머리가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수치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더니 나침판이 고장났다고 그 구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게 예, 지난 맞죠. 시간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나침판이 정말 고장이 잘 나는 건지 한번 제조사하게 알아보자는 네. 거 하나와 네. 그리고 그때 조류값에 의해서 편차가 많이 생긴다 했는데 조류값으로는 이것밖에 안 생긴다. 기껏 해봐야. 그러니 1.6도를 벗어나는 5도 예.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배를 돌린 게 아니라면 혹은 헤딩 값을 만졌다고 표현하셨나요?
조수님이 누군가 만지지 않았다면 왜 이런 오차가 생기느냐. 왜 헤딩값이 CO자하고 이렇게 큰 격차가 비현실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생겼느냐 여기서 발표를 해주셔야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죠. 네, 그 그렇죠. 나침반이 고장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 아까 똑같은 그 단장님이 하신 건가요? 조사단 나침반은 단장님. 예 단장님이 그 회전 구간에서 나침반 고장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면 한 3초간 일시적인 걸 얘기했는데 단장님은 그 뒤에 병풍도를 바르면서 둥둥 뜬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심하게 초당 15도 막 비현실적으로 돌고 3초간 그때 잠시 쇼크를 먹고 나서 병풍도를 바라보면서 둥둥 떠다녀갖고 거의 9시 14분 15분까지 데이터가 다 나침반 고장으로 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손에 남는 데이터는 한 20초 헤딩값 요것밖에 안 남아요. 그거 갖고 이제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말씀 뭐냐면 그 나침판이 고장났다고 하는 구간은 짧아요. 배가 급하게 돌았을 때. 그 구간이 고장나서 그런 거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구간이 3초 동안 고장났다고 3초 동안 얘기한 이상 현상을 보였다니까 네. 이건 3초 동안. 나침반 고장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면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1초에 15도 돈다는 건 거의 UFO나 가능한 수치거든요. 음. 그러니까 UFO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질문도 나왔어요.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 뭐 해서 조작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정말 나침반이 고장 나서 그런 이상한 수치가 나왔거나 아니면 숫자를 조작하다가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 둘라에스 사진에서는 배가 뱃머리가 왼쪽을 보고 있다. 근데 그 뒤에 숫자는 오른쪽을 보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짧은 구간만 고장난 게 아니라 고장났다면 전체 뒤에 다 고장난 거 아니냐. 다 날려야죠. 다 날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단장님은 뒷구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아직 그리고 언급 안 했어요. 앞구간에 아직은. 대해서도 사실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앞구간 이 지그재그 구간, 네. 운항한 구간도 앞구간도 사실은 지그재그 없다라고 네. 이제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네, 이쪽으로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제. 단장님,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검경에 조언을 해준 전문가 집단은 검경에 발표했듯이 배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다가 타가 심하게 돌아서 네. 가라앉았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배가 이쪽으로 돌았다니 저쪽으로 돌았다니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사실 자이로 얘기는 다음에 드릴 테지만 거기서 자이로 얘기도 질문이 나왔어요. 자이로 고장에 대해서 나침반 고장에 대해서 자이로 컴퍼스가 잘 고장이 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 답변을 보면 거의 고장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고장 났다고 말한 분의 답변도 원래는 거의 고장이 거의 안 난. 고장이 안 난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조작 가능성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고장이 안 나더라도 나침반 고장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죠. 아, 뭐 기계라는 게 퍼펙트 할 수는 없으니까 고장 날 수는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좀 고장이 났다는 거지. 하필이면 그렇게 고장 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의 가능성. 두 번째는 누가 만졌을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만졌다는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단장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저거는 누가 만졌을 리가 있나 정부가 발표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기계 고장 났겠지 이런 추론이겠죠.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예. 기계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 이렇게 보셨겠죠.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라든가 누군가 만진 것을 제외하면 예.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뭐 휘박하더라도 근데 이 조사단은 그런 걸 제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단장님이 이제 평생의 전문 지식으로 얘기하셨겠지. 예. 당연히. 그렇죠? 양심에 기반하여 하셨겠으나 어떤 가능성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조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니까 거의 고장이 안 나는 얘가 고장 나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거밖에 안 남은 거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음. 고장 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제작사나 유명 회사들을 통해서 이게 배가 획 돌면 획 고장 나요, 이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와중 조사 중입니다. 네. 예. 조사 중이고 답변이 다음 시간에 오면 또 나오겠죠? 자, 어쨌든 조류의 영향은 크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 헤딩값과 COJ 차이에 대해서도 네. 나침반 고장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를 해줬으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나침반을 건져가지고 예.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것도 해봐야지. 원래는 고장 안 나는데 딱 이 한 대가 고장 난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챕터 2. 이 챕터 2에서 다루실 내용의 핵심은? 네,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는 그 침몰 원인에 관련돼 갖고가 이 소멸 구간, 누락 구간, 정보가 없다는 그 구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누락 구간이 어떻게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변천해 왔는지 이것을 잠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하는 구간 때문에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네. 그게 있어야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데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대로. 근데 정부는 이 침몰 구간 가장 중요한 이 구간에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예. 했는데 그 없다고 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예. 예. 변천사. 자,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는 꼭 현장에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으로만 보신 분들은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저희가 요 내용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걸 정리하는 거거든요. 1시간은 물론 편집됐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죠. 예. 첫 번째는 1차 발표가 이거였군요. 1차 4월 17일 날 해양수산부 발표에서 누락 구간이 이렇게 배가 직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직각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뭐 위로 떠올랐다는 누락 구간 처음에는 3분 기억하시- 36초가 나옵니다. 네, 처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요 또 삥 돌아가는 구간에 자료가 없다고. 그 구간이 3분 36초의 구간이고 이 구간 없다라고 첫날 발표했습니다. 네. 둘째 날. 네. 그리고 나서 4일 후쯤 4월 20일 20일 2차 해양수산부 발표에서 누락 구간 찾았다. 요 부분을 그러면서- 찾았다. 예.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건 36초다. 이런 네.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 구간만 없다. 예. 그리고 요 삥 돌아가고 있는 구간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만 요 데이터가 안 맞는 걸? 배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 이 데이터 맞는 거야?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앞에 그 단장님은 요 어딘가에 3초 구간에 마이너스 구간이 나온 걸 보고 이 나침판이 잘못된 거다.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뱃머리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걸 봐서는 데이터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누가 만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발표할 때는 요 구간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요 구간이. 그리고 요 구간이 없다는 걸 보고 저는 왜 배가 넘어가기 직전에만 없어? 미리 끈 거 아니야? 고의 침몰 아니야? 자기가 배가 침몰할 줄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훌륭한 추론을 하였고요. 자, 그 3차가 해경이 발표한 자료. 예. 4월 20일 날 해경 해명 자료가 이제 발표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멸 구간의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시간이 뭔가 잘못 기록돼서 이 네. 데이터가 노출이 됐죠. 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다뤘죠. 8시 50분 11초의 자료라고 해경이 내놓은 자료예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위도 경도를 찾아내서 그걸 찍어봤더니 이게 8시 50분 11초가 아니네. 위도 그 위치상으로 보면 8시 49분 5초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1분 정도 미뤄진 거 아니냐 이거 이 자료 자체가. 예. 해경의 그 진도 VTS에서 나온 레이더 영상도 시간이 조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번 예. 다뤘죠. 그러면서 8시 49분 5초의 자료가 요거다 예. 나왔었죠. 요걸 기준으로 회전각도 나오고 막. 네. 그리고 요- 좌터를 넣어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왔다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데이터였어요. 이 시점에 돌아가는 각도로 보아서 이 배는 25도 이상의 네, 25도 전타를 이상의 미리 넣었다라는 게 탈을 밝혀졌죠. 이 한참 전에 넣었어야 이 각도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배는 여기서 갑자기 틀어진 게 아니라 이 앞에서부터 네. 이미 탈을 튼 거 아니냐. 네. 저의 훌륭한 추론이 다시 한번 뒷받침되는 거죠. 미리 뭔가 한 거 아니냐. 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어쨌든 감독님이 발견하신 건 요 없어졌다는 구간에 시간이 있구만. 네. 위치 있네 이거 자료. 네. 그럼 진도 VTS는 없어진 구간에 자료도 다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추론도 가능한 상황인데 요 사이에 YTN이 뭔가 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YTN은 또 며칠 후 금방 이 이상한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사라진 36초 항적 중 8초. 네. 8초가 복원됐다. 뒷부분이라고 그래요.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네. 부분. 그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딜 근거로 한 거냐면 YTN이
세월호 주변을 지나가던 두 패밀리의 VDR, 네. 배에 있는 기록장치 정보로부터 네. 49분 5초에서 49분 13초, 네. 그 사이에 데이터를 찾았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발표했습니다. 그 데이터의 내용이 뭐예요? 49분 5초 정도를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때 데이터가 140도 정도의 데이터가 왔었는데 그게 쭉 8초 정도 유지되다가 49분 13초에 150도로 돌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1초 만에 10도가 돌았다. 예, 처음엔 그렇게 발표가 됐었죠. YTN에서는 그걸 보도했답니다. 예. 8초를 찾았다. 근데 네. 8초 찾은 내용을 보니 왜 하는지는 현장에 와서 봐야 합니다. 네. 8초간 배는 그냥 계속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네. 1초 만에 10도가 돌았다. 예. 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게 YTN의 보도예요. 예. 8초 찾았다면서. 예, 8초 그런데 됐다면서. 이 상단에 있는 그 데이터가 이 상단에 있는 데이터. 예. 예, 헤딩 이 값 위동강도 140도. 값을 갖다 이제 다 조사해 보니까 예. 그 다음 나온 이제 해수부의 3차 발표에서 그러니까 YTN에서 발표한 8시 49분 5초의 위도 경도를 네. 예. 해수부가 발표해서 쭉 이렇게 그려놓은 위치상에 찍어보니까 주황색 49분 5초의 위치가 아니라 48분 44초. 48분 44초의 위치더라.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최소한 시간이 잘못된 거네요. YTN 보도는 예. 최소한은 예. 해수부의 발표로는 그렇죠. 그게 44초의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48분 44초 그러니까 데이터라. YTN에서는 이게 49분 5초의 자료라면서 발표를 했는데 예. 그때 위치를 찍어봤더니 이때 위치더라. 여기서의 위치가 아니라. 예, 예, 예. 그러면 YTN의 시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해수부의 이 위치가 잘못된 겁니까? 좌표상으로는 해수부가 말한 48분 44초의 데이터가 맞아요. 좌표상으로는. 예, 그러면 좌표상으로는. YTN의 두 패밀리의 자료라고 했던 이 시간은 틀린 거고, 이 시간은 왜 그러니까-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해수부의 발표는 뭐냐면 이 위도 경도값을 봤을 때 48분 44초에 데이터가 와서 그 중간에 이제 AIS 데이터가 오지 않으니까 쭉 유지되다가 49분 13초에 새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요 데이터가 와서 업데이트 안 되고 쭉 AS 여기까지 계속 데이터가 갔다. 예, 안 오니까 계속 그게 유지되다가 49분 13초에 새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수부의 설명은. 예, 설명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해경이 보유하고 있었던 시간은 좀 잘못 기록되어 있지만 요거. 요 중요한 좌타를 넣고 네. 우타로 급하게 꺾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저 데이터가 이 발표로 인해서 이제는 소멸됐어요. 아무도 저기에 주목하지 않게 주목하지 되죠. 자, 않게 그러면 된 거죠. 이제 다시 짚어볼게요. 네. 감독님이 요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죠? 네. 해경의 진도 BTS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위치를 찾아냈어요. 네. 그쵸? 네, 그 위치. 이 위치를 찾아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못 찾아냈죠. 아무도. 네. 그거는 한참 후에 찾아낸 건데 그런데 요 데이터를 찾기 전이긴 하나 우리 일반 일들이 찾기 전이긴 하나 해수부의 발표에 따르면 요 자료는 없는 걸로 예, 없는 걸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자료가 있다가 한꺼번에 13초에 탁 자료가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요 중간의 자료는 없는 거다. 네.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같은 신호가 유지되다가 여기서 급회전한 다음에 자료가 있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수부가 3차로 발표한 29초, 예. 36초에서 29초를 주는 거예요. 예. 이제 29초의 자료의 의미는 요거를 무마시키는 거네요. 요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네요. 이 자료를. 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요약하면 어쨌든 이런 거네요. 이제 역사로 보자면 3분 36초 그러다가 8초 차단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8초 차단했다고 하고 8초 차단했는데 그게 약간 뒤로 당겨져야 되고 해수부에 발표에 따르면 맞아요. 그래서 결국 남은 시간은 29초다. 요 사이다. 요 사이다. 그러면서 해경이 4월 20일 날 해명 자료에서 발표했던 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무의미해졌다. 무의미해졌다. 하여튼 혹은 사람들의 주목하지 주목을 않게 되었다. 않게 되었다. 혹은 찾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죠. 왜냐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 뭐 이런 의미인 거네요. 그래서 말하자면 누락됐다고 하는 구간이 여러 번 수정되었고 예. 수정되는 와중에 사실은 그 누락됐다고 하는 구간 속에 있던 데이터도 있긴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그게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었는데 예. 3차로 정리하면서 그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시 한번 묻혔다. 예, 묻혀버린 거죠. 네, 묻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바로 이건데요. 49분 5초 AIS 정보가 해경에 기록됐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묻힌 데이터. 이것은 사실은 두 패밀리도 같은 정보를 수신했기 때문에 VDR에서도 존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든다. 그러면 그 의혹은 두 패밀리에서 전달한 이 자료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심도 한번 해보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49분 5초 데이터가 있었는데 네. 이 데이터 발표로 인해서 49분 5초 데이터가 빠지면서 이제 발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이 아닌가. 데이터가 정말 맞다면 이 49분 5초, 하필이면 또 49분 5초잖아요. 예. 49분 5초가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찾아낸 감독님이 찾아냈던 그 49분 5초. 여기서부터 8초간 자료를 찾았다고 했거든요. 그죠? YTN의 보도는 감독님이 지난 시간에 중요한 지점이라고 찾아냈던 요 지점 하필이면 딱 49분 5초부터 8초간을 찾았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의 발표로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다라고 예. 다시 보정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시 보정이 된 것이고 예. 그래서 감독님의 의심은 두 패밀리도 요 자료는 수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없네? 시간도 좀 틀렸지만? 그리고 이상한 건 그거죠.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조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던 이 좌타를 갖다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이 데이터를 갖고 있던 이 진도 VTS 데이터를 입수해서 그걸 복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 결론은 없다라는 거죠. 있었는데 없다고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4차 발표를 했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거 최근에 일이 늘어났어, 왜? 다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반 사람들이 140도에서 150도로 갔다 그리고 뭐 중간에 데이터가 없다 그렇게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데이터가 다시 뺐어요. 7월 18일 날 어디를 뺐죠? 해수부가 저 주황색 데이터 48분 40도에 YTN에서 그 보도했고 해수부가 정정해서 그 데이터는 48분 44초다 했던 그 데이터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그 정확한 이유를 발표하지 않으시고 이 데이터도 빼버렸어요. 그래서 35초로 낙찰됐나요? 네,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돼서 35초로 다시 늘어났어요. 1초는 36초였잖아요. 1초는 어디 갔어요? 1초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여기서부터 얘기하느냐, 네. 그 중간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36초 혹은 35초 그 구간으로 원래대로 환원돼 버린 거예요. 네. 자료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네. 그렇죠. 정부가 약간 지그재그 운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누락된 구간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이상한 발표가 한 번 있다가 나중에 또 그 발표가 그건 아닌가 봐. 이유는 모르지만 빼버린. 예. 네.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140에서 150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 자료에서 쓰던 저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해 놓고 이걸 왜 4차에 가갖고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이걸 또 빼버렸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는 35초간만 없어진 걸로 7월 달에 사고는 4월 16일 날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 후에 난 자료 최종 낙찰된 누락 구간의 시간은 35초로 낙찰되었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들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짚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판 상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모니터링해서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 자문단 보고서가 검경합동수사부의 자문단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결국은 그 소멸 구간과 관련된 누락 구간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구간에 어떻게 했냐 이거죠, 지금. 네,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결국은 140도에서 145도로 우연 5도, 되게 소각도, 정상
변침을 했다, 우회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몰 원인은 뭐냐면 보건성이 없는 이 배를 갖고서 이렇게 5도를 돌렸는데 핸들을 약간 돌렸는데 배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확 꺾었다. 그 조작 미숙으로 15도 이상 큰 각도로 조타하게 돼서 배가 침몰했다. 이게 지금 조사 보고서의 거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두 번에 걸쳐 꺾었다는 얘기는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꺾었다는 것까지는 나온 거네요. 네, 근데 다 우연이죠. 네. 우로 핸들 조금 돌려놨다가 잘 안 도네 확 이래서 배가 침몰했다. 이게 지금 조사 보고서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타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검경 자문단 쪽에서도 보고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문단장에게 물었을 때도 그분도 이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했고 조타수의 이 조타 미숙이 직접적 사고 원인이라고 지금 오케이. 말씀하셨죠.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얘기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의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검은 선과 검은 선 사이가 누락 구간이에요. 35초간. 없어요, 여기. 예, 여기 없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헤딩 값이 139인데 예. 네. 여기서 그러니까 거의 140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 140도. 여기서 딱 보다가 이제 140에서 원래 가려던 게 제주도 방향인 145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핸들을 조금 5도를 탁 틀었다. 그러니까 배는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예. 지금. 이리로 가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주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살짝 틀었다. 살짝 틀었다. 근데 배가 잘 안 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타요가 없다. 예, 그걸 팔을 그렇게- 돌렸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핸들을 돌렸는데 네. 이 배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돌게 해야지. 그래갖고 이빠이 꺾었다라는 거죠. 오라이! 확 꺾어갖고 휙 넘어가면서 네. 거기서 이제 화물이 기우니까 화물이 확 쏠리니까 거기서 10도가 더해져갖고 배는 침몰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처음에 5도를 돌렸는데 탈을 돌린 효과가 없자 큰 각도로 우타를 돌려서 네. 그래서 배가 넘어갔다. 네. 그러니까 아무 의도성이 없고 나는 정상적으로 5도 돌렸는데 배가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 네, 평소 갑자기 배가 잘 안 돌아가길래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많이 돌리게 되었다. 핸들을 그랬더니 많이 뭐 꺾게 짐이 되었다. 있어서 이렇게 선박 화물들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보건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이 기울어지니까 세월호는 의도는 없다 이거죠. 예, 아무 의도 없고 선원들은 뭐 배에 많이 문제가 있고 거기서 조금의 조타 미숙이 겹쳐졌다. 네. 지금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자,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 이번에 새로 발견된 네. 또 해경이 그때 4월 20일 날 발표했던 그 데이터를 이번에 찾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 얘기가 전혀 틀려요. 새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돼야 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끼운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다 분석을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온 거죠. 저번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뭐냐면 이 붉은 이 데이터가 이 구간 안에 끼워짐으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게 됨으로 인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초당 1.5도가 돌았다라고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은 뒤로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예. 그 빨간 거 찾아내신 거. 예. 요 시점에서 초당 1.5도였던가요? 예, 초당, 초당 1.5도. 1.5도의 각도가 확 각도로 돌려면 돌고 있었다면 이 배가 예. 그럼 미리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 전문가분들은 이제 그걸 너무 잘 하시니까 예. 배는 미리 핸들을 돌려놔야지 그 네. 쪼미 가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최소한 처음에 탈을 돌리면 자동차들을 확 꺾이는 게 아니라 탈을 돌리면 뒤에 방향타라고 남대문만 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유압기가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10초. 유압기가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또 관성에서 배가 계속 가다가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빨라져 갖고 초당 1.5도가 도는 속력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걸 다 합치면 언제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탈을? 30초 전 혹은 40초 전쯤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이에요. 여기요? 예, 여기, 예. 여기. 예, 이쯤. 예. 그러니까 검경이 얘기하는 48분 37초에 요 검은 선 라인에 예. 거기에 진입 구간, 소실 구간 들어갈 때 핸들을 5도 꺾었다 훨씬 이전에 예. 이미 전타를 넣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25도 이상.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짧대요.
5도 돌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를 지나가 버린대요. 요 기간 동안은 지나가 버리고 네. 오도 놓고. 전문가들이 이게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5도를 딱 꺾어놓고 타요가 안 나타나네 하고 때는 확 지나가 버린대요. 거리 얘기 들으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299m, 누락관 366m 이 거리 들더니 시간 딱 계산하시더니 에이 말도 안 돼. 여기서 넣었어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네. 이 변호사와 자문단의 보고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배는 네. 이쯤에서 만약에 타를 넣었다면 네. 타요가 없네? 여기까지 가 있고 네. 15도 더 넣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돌아야 된다는 거죠. 돌아도. 네, 그 단장님의 설명은 저 밑에 지점에서 140도 지점에서 여기서 5도를 살짝 꺾었는데 저기 그 소멸 구간 네. 다시 나타나는 그쯤에 가갖고 타요가 계속 안 나타나니까 그 사이 구간에서 더 넣어야지 해갖고 탁 넣게 돼서 네. 그 뒤에 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근데 설명하시는 이제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가들 얘기하기로는 이 지금 데이터가 없다면 그렇게도 설명될 수 있죠. 요 빨간 거. 예. 왜냐면 이 배가 이미 초당 1.5도로 돌아가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요렇게 배가 돌아가고 있으려면 네. 여기서 각도를 5도가 아니라 예. 이미 25도 이상을 넣었어야 된다는 한 거죠.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딱 전문가들의 공통의견은 딱 뭐냐면 이 붉은색 데이터가 나타남으로 해서 각속도가 저 지점에서 저렇게 빨리 선회의 속도를 얻으려면 5도 놓고 아직 안 나타나네 해서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리래요. 여기가 시간도.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지점에서 25도를 딱 넣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방향을 이미 제주도로 꺾기도 전에 미리 넣고 있어야 된다. 이건 의도성과 되게 관련이 있죠. 근데 바로 그 중요한 얘기를 말하는 지금 그 해경이 발표했던 이 자료를 없는 것처럼 하고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없는 것처럼 하는 건지 진짜로 없는 그건 저도 잘 건지는 모르겠고요. 단정할 수 없으나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구간이 없어진 건 맞는 거죠. 하필이면 침몰원인의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 그래서 요 구간에 배들의 각도가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네. 빨간 점이 없었다면 네. 그 검경 합동 수사 자문단에서 발표한 5도 꺾었다가 15도로 꺾었다라는 얘기가 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된대요. 저게 음. 없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점에서 배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뒤가서 많이 꺾이니까. 네. 그 여기는 많이 이미 꺾인 시점을 갖고 또 뒤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사고가 나서 이렇게 타서 치고, 네. 그죠? 그거는 네. 그렇게 계산 내에 벗어나는 거고, 이거는 배가 1도에 1.5도의 각도로 돌아가는 시점에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배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여기서 넣었어야 된다. 한 그렇죠. 번에, 두 요새는. 번에 나눠가서가 아니라. 나눠서가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검경 자문단이 이야기하듯이, 예. 그리고 선원들이 얘기하듯이 두 단계로 5도 넣었다가 다시 15도 넣으려고 하면, 네. 이때까지 탈을 미리 넣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여기서 5도 넣어서 반응이 없어서 15도를 확 넣었으면 그 효과도 여기쯤 돼서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논리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단장님 설명하니까 5도 돌리고서 배가 잘 안 도네 그래서 조금씩 더 해서 이 끝까지 넣게 되었다. 이런 식의. 지금 선원들의 이야기 주장은 그래요? 하여튼 선원들의 그 증언을 듣고 자기가 조사해보고 결론은 그 증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장은? 네. 선원들의 주장은? 예, 주장도 많이 참고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여튼 모든 결론에 보면 여기서 밑에 48분 37초에서 5도를 넣었다가 어떤 지점에서 배가 잘 안 도는 것 같아갖고 툭툭툭툭 돌리다 보니까 계속 쌓여갖고 그게 더 많이 거의 35도, 25도나 35도 이렇게 전탈을 넣게 돼서 그 결과가 이 영향이 결국 저 파란 점들이 쫙 도는 저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은 그 실수다. 보건성이 안 좋은 세월호의 문제와 조타수의 실수다. 지금 재판에서 그 감독님이 발견한 저 빨간 점은 네. 아직 얘기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검찰에게 네, 파파이스를 보내주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이거 감독님한테 찾았다고. 지금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건 이미 해경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해경한테 검찰이 달라고 해서 다시 재수사를 아니 검찰이 하시던가. 그 빨간 점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직 빨간 점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니까 알려주시고 그 법적 책임은 감독님이 지십시오.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예,
지금 제8금과 예상을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나눠봤을 때 그런 걸 얻었는데 현재와 같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침몰 원인의 배 보건성 문제, 과적, 그리고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 선원들이 살인죄가 아닌 가벼운 형량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선원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 재판 일정은 10월 중순경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가 곧 11월 중순쯤에 이제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존의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 이 10월 중순견 공판 절차 마무리 일정을 보니까 제 재판 일정도 생각이 나네요. 29일인가요? 저도 9월 29일 날 마지막 공판인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네. 한 번 더 하는 걸로. 아, 선고 공판은 그럼 그 이후에 하는 건가요? 선고 공판 말고 공판 자체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맞아. 그 선고는 거의 또 이후에 있고. 네. 그래서 대략 비슷하게 선거가 시작되는 거.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거네요. 요 구간이 어떻게 없어졌나를 가지고 정부가 계속 변해왔는데 결국은 이 구간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독님 찾은 요 빨간 점에 예, 그 시점에서의 배가 돌아가는 선의 속도를 보면 이거는 나눠서 넣은 게 아니라 미리 예, 한 번에 많이 돌렸다라고 이 배를 아는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예,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돌려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돌렸다는 얘기니까 고의성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했으면 라고 좋겠습니다. 주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25도를 돌렸는지에 예,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재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의도가 있다가 단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료는 그런 의도성을 의심해볼 자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감독님의 미친 듯한 자료조사 네.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네. 요 빨간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때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박수. 예? 아이, 감사합니다. 검찰도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아내지 못한 걸 찾아내셨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된 운 좋다고만 말하기에는 감독님이 너무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찾고 있어요. 이제는 그 취재 전문,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과 조인트를 하여 다음 시간에 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취재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방송이 더 힘들어요. 조사보다. 언젠가는 저희가 그 미공개 영상 NG 영상 왜 감독님이 방송이 더 힘들다고 하셨는지 NG 영상을 언젠가 한번 내는 것으로 오늘 하실 얘기는 끝났죠? 예,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짓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정보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경제신문의 재테크 정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읽어보면 다 증권사, 뭐 보험사, 뭐 이런 데서 가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정보이죠.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10월 1일 업그레이드된 보고서를 9월 이전의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선대인 경제연구소 sdinomics.com이나 070-7561-7139로 신청하세요. 원래는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좀 하려고 네.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도저히 안 되고요. 네. 그럼 스코틀랜드 투표 이야기는 제가 오늘 퀴즈로 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면서 퀴즈를 내겠는데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선거가 부결된 건 아시죠? 네. 부결됐어요. 약 10%의 차이로. 박빙이다 얘기 있었는데 결과는 10%의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안 됐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 독립과 관련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낯익은 이야기죠?
귀에 익은 스코틀랜드 내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막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스코틀랜드 언론들을 막 다루고 있고 영국 언론도 다루고 있고 근데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이 없죠. 자기들 사정이니까. 선거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선거는 그냥 yes, no만 쓰는 겁니다. 질문도 하나. 스코틀랜드는 독립되어야 하나요? yes. 지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은 no. 체크하면 끝나는 거. 굉장히 간단한 선거거든요. 전자선거도 아니었고 종이에 직접 하는 선거였고. 그런데 여기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퀴즈입니다. 어떤 부정에 관한 이야기인지. 스코틀랜드 선거의 부정선거 주장은 어떤 식의 주장이 있는 것인지. 요 퀴즈는 정답을 다음 시간에 다루면서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 사례 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었죠. 굉장히 재밌는 사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듣다 보면 이거 우리나라하고 뭐가 비슷한데 디도스 이거 디도스 아니야?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결론은 뭘로 낼까요? 준비 안 하셨나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텔레그램. 텔레그램 얘기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7시간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본인의 명예 훼손이 너무 심하다. 허위 사실 가지고 뭐 7시간 누굴 만났냐는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게 뭐 못 참겠고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듣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 그런 걸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자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민주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듣겠어, 나는 전혀. 그런 얘기가 절대 못 나오게 만들겠어.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독재국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